자, 단권화 인정 170제 책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일단 머리말 부분을 통해서 책의 의도와 여러 것들 지금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좀 보도록 하죠. 거기 나왔듯이 논술 및 서술 시험인데 한마디로 유사한 주제에 대해서, 근데 주제가 항상 유사할 수밖에 없어. 뭔가 우주에서 동떨어진 주제를 물어볼 리는 없잖아. 물론 그렇게 간혹 나오기도 하지만 심지어 그런 주제 자체도 기존의 논리를 갖고 다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식으로 쓴 글들을 많이 반복해서 읽는 것이 매우 효과적일 수밖에 없는데, 즉 기출문제에 대해서 바람직하게 쓴 예시 답안을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다. 그래서 전부터 계속 이걸 강조해 왔고, 이제 드디어 책으로 제대로 출간을 했기 때문에 이 순환을 이에 맞춰서 개편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매년 나오는 문제들을 가지고 추가하고 조정하면서 아마 책을 개정할 건데, 숫자는 170제가 좋은 것 같아. 난 그냥 숫자가. 어때? 여러분들 정의는 어때? 170제가 나, 180제가 나. 책이 너무 두꺼워도 문제라서, 책 두께랑 숫자로 생각할 때 170제가 정도 좋아서, 그러면 이제 매년 추가되는 문제가 있고, 그러면 빠지는 문제들이 있죠. 그치? 그래갖고 조정해서,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게 적당한 것 같아요. 너무 오래되거나, 좀 시의성이 떨어지는 문제들은 자꾸 걸러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대상은 오국공채 행정고시, 입법고시 기출문제, 그 다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입학시험, 논문 자격시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예시 답안을 썼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보는 어떤 논문 자격 시험이라든가 또는 박사 시험은 지금 입학 시험은 지금 박사 과정에 있는데, 근데 거기 문제들이 순한 맛으로 바뀌어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조금 난이도를 낮춰가지고 오국공채로 나오는 패턴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행정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 비슷하거든. 이게 이제 시대에 따라서 그 시기에 따라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머릿속에 갖고 있는 생각들이 비슷하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응용돼서 나오는 거고, 당연히 출제하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고 있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나오는 거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보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기출 표시가 안 돼 있는 거는 제 모의고사 문제들이에요. 근데 모의고사를 이제 제가 왜 그러냐면, 무조건 3순환이나 이런 데에서 어렵게 내봐야 이게 따라오기가 힘들어요. 그치?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예 너무 쉽게 낼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서 난이도 조정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데, 근데 이제 답안 특강의 경우는 좀 난이도를 높여도 되겠더라고. 왜냐면 오는 애들이 그래도 나름대로는 공부를 좀 했다고 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게 안 돼 있는 애들이 답안 특강에 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답안 특강에서는 이제 보면 알겠지만, 여기 이제 답안 특강에 썼던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문제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거기서는 이제 그렇게 해서 특별히 좀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해당 기출 문제들은 주제별로 학습하기 편하게 정렬해놨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연도별로 하게 되면 공부를 할 때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 그래서 어느 정도는, 물론 이게 이제 서로 여러 주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어디 한 곳에 두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는 분류가 그래도 분류가 돼야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제 기준에 의해서 좀 분류를 하고 정렬하는 형태로 해서 주제별로 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국공채나 입법고시가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기출문제 검색표를 앞에 둬가지고 해당 약 9년 정도인데, 그 이유가 올해 거 들어갔으면 좋은데 올해 또 코로나 때문에 시험이 밀리고, 그렇다고 책 출간이라는 게 일정이 있는데 너무 압박이 돼가지고 결국은 2019년까지 정렬을 해서 거기 한번 넘겨보시면 해놨어요. 거기서 찾아보면 된다. 제가 2011년부터 시작을 해서 19년까지 다 써놨으니까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세 번째 부분이에요. 셋째라고 돼 있는. 요거는 이제 학생이 아이디어를 준 건데,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답안을 쓰다 보면 이론이나 사례나 학자들 얘기나 이런 것들을 여기저기 녹여 쓰게 되는데,
그게 어디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사실 잘 모르겠다. 예를 들어 본인 대리 이론을 썼다면 물론 목차에 있기도 하겠지만 그게 잘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문단이나 또는 문장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는 어디에 적용되어 있는지가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윌리엄슨의 거래비용 이론을 공부했으면 그거 어디다 갖다 쓰는지 알고 싶은데 그런 거를 검색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 친구가 했고 그게 되게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래서 이건 찾아보기를 굉장히 강화시켰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셋째, 이론 및 학자들의 주장, 사례 등이 어떻게 답안에 적용되는지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뒷부분에 찾아보기를 이용할 수 있게 있는데 이게 보통 책들마다 찾아보기가 있는데 이게 약간 개념적인 거를 설명하는 찾아보기로 형태로 돼 있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찾아보기가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 내용이 거기서 녹여 있으면 직결되도록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물론 100% 찾아서 하게 되면 또 찾아보기 부피가 너무 커지니까 어느 정도 항상 뭐든지 균형과 적정 수준이 문제예요. 그래서 적정 수준에서 어쨌든 기존의 다른 교과서나 책들에 비해서는 찾아보기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이론에 대해서 요거는 어느 문제에 응용해서 썼을까라고 생각하면 뒤에 찾아보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그러면 도움이 될 거다. 알겠죠? 그래서 거기 나왔듯이 이론들의 적용과 서술의 예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넷째, 배운 내용 및 이론을 시험 문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또한 예시 답안을 해석할 때 논리가 숙지되도록 충분한 설명을 서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얘기하기를 예시 답안이 뭐 시험 적합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물론 이제 시험장 가서 이렇게 예시 답안의 수준으로 답안을 쓸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시간 제한도 있고 여기 있는 걸 어떻게 다 완벽하게 구현을 해냅니까? 뭐 천재지. 암기의 천재죠, 암기의 천재. 뭐, 실제로 그런 친구는 보기만 봤어요. 다 외워버리겠다는 친구. 다 외워버리겠다고 했을 때 제가 믿지 않았는데, 답안 특강에서 만났는데, 그런데 진짜로 다 외우고 붙었어요. 또 그런 경우는 자기는 암기에 자신 있다는 거야. 이해는 잘 못하겠대. 다 외운다. 그러더니 진짜로 그렇게 되더라고. 근데 어쨌든 간에 실제 시험장에서 이걸 하기는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뭐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식으로 숙지하는 게 필요하긴 한데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이 일반적인 모의고사를 봤을 때 그 모의고사에서 여러분들 주는 거는 풀텍스트 형태가 아니라 핵심 키워드가 되는 부분으로만 잘라서 줬을 거야. 근데 그게 과연 무조건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제가 앞으로 모의고사나 이런 부분을 할 때 필요하면 그런 부분도 장점을 흡수할 생각을 갖고는 있지만 그러나 예시 답안을 쓰는 이유는 그걸 읽을 때 읽으면서 그래서 이렇구나 이런 논리가 읽으면서 논리가 머리에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숙지가 되는 거잖아. 따라 들어가면서 그게 돼야 되겠죠. 그런 목적으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인 분량에 비해서 양이 많아요. 특히 이제 서론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까지 쓸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논문 과목에서 까먹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시야의 문제입니다. 시야가 넓어져야 됩니다.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건지 뭐에 대한 논의를 과연 출제자가 요구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 많은 주제도 아니야. 좀만 하면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미시적으로만 메워서 하다 보면 그러면 행정학 시험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응용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응용이라는 거 어떤 것에 대한 적용의 문제는 언제나 거시적 시각에서 오는 거예요.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거 보고 거시적으로 바라볼 때 이게 이거랑 같은 유사한 성격 아니야? 이런 게 보여야 되는데 하나하나 개별적인 거에만 단기 암기 해가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안 되지 그게. 그래서 약간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배경, 그 다음에 시야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서론 부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썼어요. 물론 뭐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이 글 잘 쓴다는 걸 자랑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자랑하면 안 되나? 내가 잘 쓰는 건 맞는데, 그렇지? 그래서 뭐 읽어보면 알겠지만 신경을 써서 썼고, 그래서 적어도 반복해서 읽었을 때 이런 식의 흐름으로 얘기가 가기 때문에 써주는 거구나. 그래서 논리라는 게 흘러지게
단락이 끊어지지 않게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여기 있는 것들에서 핵심 키워드를 이제 수업 때 얘기하는 것들을 집어서 갖고 있고 그걸 가지고 연결하는 작성으로 시험을 봐야 되겠지. 그게 좋은 거지. 아니면 애초부터 끊어져 있는 단어들만 던져주고 여러분들 보고 알아서 쓰라고 하는 거, 그치? 그게 더 좋은 건지, 뭐 다, 사실 저도 후자가 편해요. 그렇겠죠? 나도 글 쓰는 게, 뭐 즐거운 일만은 아니란 말이지. 나도 고통스러워요. 글 쓰는 거. 힘들고. 근데 애써서, 진짜로 농담 아니라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야, 이렇게 쓰면 돼. 이거 알면 돼. 라고 해서 해줬더니 못 알아보더라. 그거에서 가치를.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어떤 친구들 이제 알아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그 고민할 거 없이 거기 나오는 표현, 문장 하나로 표현되는 거, 어떨 때 보면 표현도 되게 좋죠. 그냥 외우라고 해요. 외우라고. 그 표현 그냥 갖다 써. 그치? 내가 생각해서 여러 가지 지식과 그런 것들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 놓은 건데, 압축해서. 그 좋은 표현을 왜 안 갖다 쓰냐. 줬는데. 자기 게 아니려나? 여러분이 일단 첫째, 지금까지 오면서 쓰고 있는 많은 글들에 자기 게 몇 개나 되겠어요? 다 옛날에 했던 거 누군가에서 배워서 다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거라는 게 여러분들 수준에서 사실은 유치하죠. 그치? 아직은 학습과 배움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동도 마찬가지인데 다 스승을 보고 흉내내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선생을 보고. 그치? 선생이 하는 걸 보고 똑같이 따라하면서 그 다음에 그게 익숙해지면 그게 자기 거야. 다른 게 자기 거가 아니야. 제가 가르쳤던, 지도했던 친구들 얘기해 보면, 이거 선생님 가르쳐 준 대로 한 건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 너무 잘한다. 이제는 훌륭한데? 이런 거 잘 쓰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는 건데, 그래, 가르쳐 준 걸 네가 배웠으면 이제 네 거지. 그렇죠? 그게 왜 문제야? 나도 그렇게 배웠고. 그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업어치기를 잘하는 스승한테 업어치기를 배워서 내가 업어치기로 시합에서 이겼으면 그게 스승의 업어치기입니까? 나의 업어치기입니까? 응?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자세, 왜냐하면 학생들 중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높아심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는 게 또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기도 해. 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걸 통해서 논리를 학교에서 자기 걸로 만드는 것도 필요하고, 큰 거시적 시각에서, 단기적 시각에서 미시적으로도 뭐 정 모르겠거든. 거기 표현만이라도 많이 익혀놓으면 적어도 시험장 가서 답안지를 쓸 여지는 많잖아. 익혀놨으니까 그거라도 쓰면 표현들 다 좋고, 어쨌든 점수가 나오지 않겠어? 그치? 읽어보면 뭔가 알고 쓴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줄 테니까. 그래서 어느 경우이든, 학생의 수준이 어느 경우이든 이런 방식의 학습을 하는 부분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애를 써서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무튼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100% 다 해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적어도 제대로 쓴 거를 읽어야, 제대로 쓴 글을 읽어야 그게 자기가 익힐 수 있게 되는 거지. 뼈다귀만 갖다 주고 뭐 강아지입니까? 개껌 씹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방법은 앞으로는 혼합 형태로 갈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해서 이 170제 책, 이런 그 아울러 이순환의 기본 컨셉을 완성하는데 사실 단기적으로 되진 않았어요.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동안 계속 쓰고, 그 다음에 뭐 예시담을 쌓아두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온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만들어진 이상 이제 앞으로는 똑같은 논리에서 도는 것들은 키워드 중심으로 줘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는데 좀 더 용이하게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요약된, 키워드로 요약된 형태를 갖추는 형태로 수업이 진행이 돼 나갈 거니까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논문이나 교과서에 간혹 지나치게 남겨둔 난해한 학술 용어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표현. 물론 그런 용어와 표현을 자유자재로 쓰는 거는 뭐라고 하냐, 그게 well educated 된 거죠. 그치?
우리가 오바마 연설 얼마 전에 봤는데 쉬우면서도, 근데 중요한 거 쉬우면서도 그런 용어들을 정확하게 써요. 그렇지? 그게 교육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게 티가 안 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글 쓸 때 여러분들 중학교 중학생들 글 쓴 거 읽어봐. 기회가 되면 바로 알아보죠. 그런 것처럼 표현법이 좋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또 근데 너무 그러다 보니까 논문에서 너무 지나치게 좀 쓸데없이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쓸데없는 장벽의 역할을 한단 말이지. 그래서 적정 수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 점수를 도출할 수 있고 어디 가서 무식해 보이지 않는 수준이면서도 그러면서도 너무 현학적인 표현이 되지 않게. 현학적으로 글을 쓰려면 저도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뭐 역사적 뭐 전환점을 노정하였고 뭐 어쩌고, 그치? 이런 거는 단어뿐만 아니라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어깨에 힘 빡 주고, 그치? 글을 그럴듯하게 막 꾸며댈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치? 듣기에도 거북해요, 저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글을 사실 지향하는 바가 뭐냐면 글의 핵심이 뭡니까? 역할이 뭐예요? 정보 전달이에요. 그러려면 글이나 말은 정확하게 씹으면서도 상대가 이해를 잘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배워왔고 제가 물론 글 잘 쓴다는 표현 거를 어렸을 때부터 그랬고 대학 때도 그랬고 대학원 때도 그랬고 워낙 유명했었는데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하되 글을 쉽게 쓰려고 노력을 했어요. 물론 이제 하다 보면 꼭 익혀야 될 학술 용어는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쓰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 외에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비비 꼬아가지고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게 이렇게 쓰면 거는 하나도 좋을 거예요. 시험 점수도 당연히 나쁘게 나오거니와 그 다음에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가서 일할 때도 그런 게 결코 장점일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정 수준에서 조정하는데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뭐 읽다 보면 제가 구어체 같은 걸 가끔 쓸 때도 있는데 구어체를 쓸 때도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구어체를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너무 이게 글이 너무 딱딱하게만 쓰여지면 읽는 사람의 집중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글이라는 거는 읽다 보면 중간중간에 리드미컬하게 재미의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물론 재밌다고 해서 무슨 코미디처럼 웃긴 건 아니겠지만 읽을 때 뭔가 강조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리듬을 타야 된다면 리듬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식해서 일부러 구어체나 이런 것들을 섞어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차차 답안을 보면서 배워 나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글 쓰는 방법에 관해서 뭐 특별히 오리엔테이션에 시간을 내 가지고 뭐 설명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차피 이 순환 때 지금 공부하는 거는 글 쓸 때의 기본적인 부분들을 어차피 그걸 숙지하기 위한 거니까 강의를 진행해 나가면서 여기저기서 방법론에 그러니까 더 행정 내용도 하지만 글 쓰는 방법론에 대해서도 초점을 두고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얘기가 돼야 되는가라는 거죠. 그치? 일단 근데 기본적인 한 가지는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논술의 기념으로 기준이 되는 거를 제가 옛날부터 두 갈식으로 쓰라고 하면서 기본적으로 서술을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왜 이름 짜증내 딱 주장이 되는 부분 뭐뭐는 뭐뭐이다 라고 쓰는 부분이 맨 앞에 나와야 한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요 얘기가 뭐냐면 요 사례로 들리면 알기 쉬워. 와이파이 잘 떠요? 라고 물어봤단 말이야. 그런데 와이파이란 무엇인지 와이파이의 정의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생각해봐 상대방이. 응? 그러면 제대로 답변한 건가요? 여러분들 답안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거기 문제가 나왔으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라고 써야 됩니까? 와이파이 잘 떠요? 라고 물어보면 와이파이 잘 뜹니다. 그게 바로 정의적 서술이죠. 첫 번째 나오는. 그 다음에 왜 잘 뜨는지를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논리.
왜 와이파이가 이게 잘 뜰 수밖에 없는지 설명을 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어디서도 잘 뜨는지 설명해야 되겠지. 와이파이 잘 뜹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기술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산속이나 섬에서도 와이파이가 잘 뜹니다 라고 설명을 했을 때 완벽한 답변이죠. 그래서 그걸로 제가 답안 쓰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연히 제가 하버드 대학에서 잘 쓰는 글에 대한 어떤 그 1년차들, 대학 1년차들이 배우는 그런 강의를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오레오라는 걸 가르치더라고. 똑같은 얘기. 오레오가 뭡니까? 첫 번째가 오피니언이야. 의견. 자기의 견해. 주장. 그치? 그러면 R은 뭡니까? 리즌. 이유죠. 왜 그런지. 그 다음에 E는 뭐겠어요? 이그젬플. 예를 들어라. 그치? 그리고 다시 한번 자기의 견해를 강조하는 오피니언. 이걸 두 문자를 따서 걔네들이 오레오라고 부르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제가 그거 보고 만든 건 아닌데, 저는 원래 그냥 그게 되는 사람이고, 보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잘 쓰는 글 또는 연설에서의 기본이 되는 게 오레오라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를 할 때, 뭐뭐이다 라는 게 처음에 들어가야 돼. 나의 주장, 생각, 견해, 또는 답변, 이런 형태가 들어가야 되고, 첫 번째 문장에서 물론 이거는 쓰다 보면 약간의 변형이 있어서 두 번째로 들어올 때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너무 많이 벗어나서 이 원칙에서 벗어나는 건 좋지가 않아요. 그건 이제 변형의 문제고, 일단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왜 그런지에 대한 리즌, 그치?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예를 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이그젬플.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되면 이제 쌍관식이 되는데 오피니언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상대가 정확히 내가 주장하는 바가 뭔지를 알아듣게 해주는 것이 가장 논리적인 글인 거예요. 그게 한 문단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거를 절대 잊지 마라. 글을 쓸 때마다 또는 어떤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도 예를 들면 면접 볼 때도 마찬가지인 거야. 이렇게 해서 앞으로 계획이 뭔데? 제 계획은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렇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면접 볼 때도 똑같아.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훈련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지. 근데 그런 것들도 강의를 진행해 나가면서 보도록 할게요.